전쟁 진짜 일어납니까? 김정은이 도발을 할까요? 더 이상 남북한의 관계가 민족 관계가 아니다. 사실상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이다. 통일 희망 없어지고 예. 안타깝네요. 결정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한국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최근 북한은 한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대남 정책의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갑자기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했는지 오늘은 이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인 홍민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한 발언은 언제 나온 얘기인가요? 지난해 연말이었죠. 전원회의 통해 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우리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을 더 이상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그 통일 포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북한의 관계가 민족 관계가 아니다. 사실상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립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입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큰 그 파급력과 규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얘기했던 지도자가 아니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무게감을 갖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 김정은이 2021년 10월에 우리 주적은 전쟁이지 뭐 남조선이나 미국 이런 특정 어느 국가나 이런 세력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것을 맥락적으로 본다면 뒤집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상대 자체도 이제 주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식 어떤 계산법 그 논리 전개상으로는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사실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 최근에만 발생한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이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2019년부터 4, 5년에 걸친 꾸준한 어떤 단계적 변화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소위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쪽을 향해서 대적 행동을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는 대남 대적 투쟁을 하겠다, 대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용어를 좀 더 공세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중요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김정은 입에서 주적이라는 것으로 처음 규정하게 됩니다. 네, 1월 10일자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김정은은 현지 지도 과정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 국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2022년 이제 국방백서죠. 여기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이란 말을 쓰진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뭐 대외선전 매체나 여러 곳에서 써왔기 때문에 선후 차이를 꼭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적과 적의 이런 차이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주적은 단수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복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주적일 수 있고 한국도 주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조금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주적은 복수의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경계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다 적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주적은 지금 당장 경계하고 대응해야 되는 어떤 상대 이거를 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주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 변경한 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일종의 불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정세 운영을 하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좀 더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함의를 갖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북한은 2019년부터 차근차근 일종의 남쪽과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보들을 해왔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약간 최대한 객관적인 틀로 이거를 좀 북한 행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북한이 이 민족 관계를 정리하고 적대적으로 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얻는 이익, 실리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 70여 년 넘는 기간, 분단 기간 동안에 북한의 통일 전선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통일 전선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논리였죠. 여러분 핵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는 것은 전술핵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한반도 전 영역을 다 대상화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적 행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기엔 좀 약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눈다라는 그것이 과연 굉장히 기존의 통일전선 논리하고 부딪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이 북한에게는 핵 사용에 있어서는 굴레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제 벗어 던지는 것이 오히려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교전하고 있는 적대한 국가로만 딱 대상을 정리하게 되면은 매우 편하게 되죠. 핵을 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의 핵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리를 적절하게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 소위 말해서 미국한테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족쇄가 됐던 민족이라는 관계를 빨리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북한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전환을 선언적으로 시도하기까지는 하나의 축적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되돌이켜 보면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우리나라를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위해서 2019년부터 조금씩 민족의 개념을 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을 변화시킨 갈등의 시그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예, 다 아시다시피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차에 거친 2차 정상회담이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긴 거리를 김정은이 가는 적극성을 보여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의욕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당 부분 실무적 과정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완벽한 합의문이 못 나오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첫발을 디딜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If I'm not willing to do that, I won't be here right now.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트럼프까지 최고의 대답이라고 맞받아쳤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어디서 분위기 안 좋아진 거죠? 비핵화에 대한 범위, 어디까지를 비핵화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 범위를 정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비핵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컸던 것이죠. 입장차가. 근데 그 입장차를 신부적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회담을 정해놓고서 신부적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양 정상의 단판에 맡겨놓는 구도로 사실상 간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역시도 굉장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핵화를 온전하게 다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의지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면서 뭔가 반대급부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어긋나면서 회담은 결국 결렬됐고 그 결렬된 이후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담이 노딜 됐으니까 그 노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어땠어요? 북한의 지도자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하노이까지 열차로 이동을 해서 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통치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장기전을 이제 펼치겠다. 미국하고는 더 이상 뭐 단기적으로 단판을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라 더 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위 미국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와 어떻든 잘 교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 자기 원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협상 전략을 재수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이후부터 북한이 이 핵무기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건가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4월에 미사일 발사를 이제 재개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미사일을 연말까지 계속 빈번하게 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냥 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때 쏜 무기가 바로 지금 실전 배치가 돼 있는 전술핵 공격 무기를 바로 그때 연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박사님, 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결정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한국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화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든 다음에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하는 쪽으로 이제 경로를 선택해 왔던 건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굳이 한국이 없어도, 우리나라가 없어도 북미 간의 대화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일종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남 배제 전략을 이제 공공연하게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남 적대 방향성을 수립해온 북한. 이후에도 거침없는 행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가요?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입니다. 네. 현지지도를 통해서 사실상 금강산 관광지구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지구는 남북한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아주 상징적인 교류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인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 기업들의 투자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거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대다수가 우리의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그 자산들인 것이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저 남측 시설들을 싹 다 치워버리라는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남북의 금강산 관광의 역사도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죠. 1998년 6월, 10월에 걸쳐가지고 고 현대그룹 창업주죠. 정주영 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대장정을 했죠. 판문점을 건너서 북한에 그 전달을 하면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셨다는 점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금강산 관광지구가 시작된 하나의 발판이 이제 됐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것의 어떤 후속 작업으로 북한 측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육로로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합의까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급격한 이제 화해 분위기, 또 교류협력에 장이 열리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해로 관광은 중단됐지만 2005년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금강산 육로 관광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네, 심지어 2008년 3월에는 관광객이 직접 승용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금강산을 관광하러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이때 금강산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골프장까지요? 네. 우리 그때 갔어야 되는데요. 아,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필 그 좋은 걸, 그 그쵸. 관광 사업을 중단했을까요? 맞아요. 예,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11일이었죠. 이때 금강산에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관광객 방황자 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건 다음 날 우리나라는 이제 금강산 관광 출발을 이제 금지시켰고요. 이틀 후에는 이제 금강산 내 관광객 전원 철수시키면서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한 때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지되고 거의 10여 년이 흘렀던 시점이었는데 김정은이 선대 사업까지 비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던 겁니다. 이것도 대남적대 일환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도자가 어떤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 정책, 노선 전체를 사실상 규정해버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지도자의 발언 그대로 그 이후에 모든 부서가 거기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정책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북한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일종의 변화된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시설 하나하나 그때부터 철거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면서 김정은의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북측에서 한국이 조성했던 그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를 통보를 합니다.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국 측에서는 그런 통보를 바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자신들의 확인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북한이 여기에 대한 협의를 거부를 했고 일방적으로 2020년 2월 말까지 다 철거를 하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죠. 일방적으로. 네네. 그래서 양측의 뭐 시각차가 좁혀지지도 않았고 북한이 이제 코로나 19가 발발하면서 보류 연기가 됐었지만 이후에 철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설물로 대표적이었던 문화회관, 온정각, 해금강 호텔, 금강산 펜션타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북측이 조성했던 시설물까지도 다 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이제 빈터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내각 총리가 이 근방에 이제 현지 시찰을 갔을 때 사진을 보니까 아마 북한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확정을 하고 아마 그걸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위한 어떤 외부 투자 유치 이것을 받는 쪽으로 아마 지금 정책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남한 것들 다 싹 빼고 철거하라고 하고 다 빈터된 다음에 자기 것만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이렇게 한국이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그 소위 이제 시설물들은 한국에게 재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또 국제 관례상 사실상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왜 위반이죠? 국제법적 위반인 것이죠. 공동으로 했던 구역인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이 철거에 대한 일종의 후속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이 관광시설 철거와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규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근데 최악의 남북 관계를 초래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북전단을 핑계 삼아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지금 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북한이 여러 번 썼던 방식이죠. 충격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 불만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행동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들을 과거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상
남북한 교류협력의 어떻든 교두보가 됐던 어떤 시설물이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했던 시설물이고 이것을 폭파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한국과의 교류협력 또 한국과의 어떤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력한 충격요법, 특히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연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2020년 이 시기가 이제 사실상 북한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시기였던 거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셈법 변화를 미국이 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고 또 한국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가교 역할 또는 뭐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길 기대했는데 한국도 역시 여기에 대한 이렇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게 직접 이런 불만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말 이외에는 할 게 없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어떤 상징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그런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어떤 소재들로 이걸 활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다 북한 돈으로만 지은 건 아닌데 이렇게 공동 돈으로 지은 건데 마음대로 터뜨려도 돼요? 네, 우리 통일부는 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102억 5천만 원, 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천만 원, 그래서 전체 447억 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2023년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박사님 소송으로 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뭐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 이제 받아내야 될 상대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데 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남북 간의 그 소위 대화를 시도할 창구나 채널, 그다음에 실제 통신 수단조차도 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하기 위한 접촉 자체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됐고 또 최근에 더욱 적대적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시도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더 강경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 사실상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 그나마 대화 창구로 연락도 하고 했던 어떤 일부 채널들조차도 사실상 다 중단이 되고 대화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냉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은 2020년 들어오면은 배제를 넘어서서 약간 뭐 혐오성 이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남 관련된 일종의 비난 공세도 상당히 훨씬 강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비하 발언도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 민족이나 또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상 이제 상투적으로 써왔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사실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상징적인 것은 사실 이제 우리 통일부죠. 한국 정부의 통일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했던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존재가 올해 들어서 1월에 이제 폐기가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대남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조평통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어떤 것이 주도하게 되냐면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위 이제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을 다 결정하는 회의체죠.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실상 대남 관련된 발언들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더해져서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대남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굉장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저열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쓰는군요. 통일 희망 없어지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대화 창구 자체도 이제 폐쇄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던 노동신문 지면에서 한국 관련 또는 대남 통일 관련 기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개정 당규약의 서문에는 이 통일, 남조선 혁명 강화 등 대남 관련 부분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냥 작전하고 이제
같은 민족 아니다. 우리 한 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전략 짠 것 같아요. 북한이.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한 그러니까 대남적대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가장 그 위협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있었죠. 2023년 지난해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뭐 이 파기를 말로만 그냥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옮겼는데 북한의 비무장지대죠. DMZ 안에 있는 소위 이제 GP 초소, 감시 초소죠. 과거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 11개의 GP 초소들을 시범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뉴스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GP 초소를 북한 측에서는 폭파를 시켜버리는 작업도 했고 우리는 이제 철거하는 작업도 우리 측에서도 했고 그래서 양측이 다 GP 초소를 철거시킴으로써 그 DMZ 내에 일종의 무장 병력이 서있어 5인에서 서로 쏠 수 있는 그 충돌 가능성을 생각 배제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취했던 조치들인데 이것을 다시 북한이 복원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의선 도로의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의 감시자단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이 지뢰 매설, 경의선의 지뢰 매설이라는 거는 기존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면서 장관급 회담에서 뭘 결심을 했냐면 그럼 교류협력을 하는데 용로로 만약에 소통을 하려면 지뢰가 매설돼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70년 가까이 있었던 지뢰들을 좀 철거를 하자. 그래서 그때 그 합의를 하고 나서 거의 7, 8년 거쳐서 계속적으로 지뢰를 갖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는 일련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차단을 하고 사실상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우리가 합의했던 정신과 행동들을 다 사실상 북한이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거침없는 파격 행보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우선 이제 최근에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그다음에 최고민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이제 규정한 이후에 이 후속 조치로 대당 기구들을 폐기를 했죠. 소위 이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를 폐기한 것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주요한 어떤 창구 역할을 했던 금강산 관련된 그 기구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 민간 단체 교류를 주도했던 기구들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뭐냐면 정부 간의 소통도 안 하고 경제협력도 안 하고 민간 소통도 안 하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기구 폐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1일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대대적인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인근 지역에서 포사격을 했는데 해안지대에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합의한 거는 서해 완충지대를 비롯해서 서해 일대에서는 서로 포를 겨누는 행동을 하지 말자. 직접적 겨누지 말자. 그래서 북한의 포는 다 갱도로 들어가고 포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다시 포문을 개방한 것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포사격 훈련 형식으로 이제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제 행동으로 사실상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일련의 행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최근에 또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순항 미사일이라고 해서 SSCM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상용 발사, 해상용 발사, 수중용 발사용의 전략순항 미사일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소위 한국과 한미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무기들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북한이 오랫동안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할지를 김정은이 아주 세세하게 부문별로 밝혔습니다. 그 밝힌 내용들을 보면 올해 연중 아마 중요한 시기와 아마 이 특정 기념일을 노려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들을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4월에 우리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이제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중요 무기 실험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중요 무기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되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자꾸 나한테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있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도 오늘 때보다 이 6.25, 1950년 6.25 그 전쟁 발발 시점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박사님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전쟁 진짜 일어납니까? 김정은이 도발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발을 어떻게 이제 개념화 시키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북한이 종전협정 체결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사실상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서 집계한 그 통계 숫자가 잠시 공개된 적이 있는데 북한이 위반한 정전 위반협정 사례 건수가 무려 42만 건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것과 정전협정상에서 해야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아마 그런 도발적 행동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또 오인된 형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적으로 북한이 뭔가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에게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고립돼 있던 상황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 러시아와 일정 부분 연대를 강화하는 저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뭔가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한다? 굉장히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김정은이 전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면 전쟁을 하겠지만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방어적 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됐고 그리고 핵미사일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오인을 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자칫 국지전적인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 이건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늘 주장하잖아요. 이건 오인성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우리 군이나 민간인 피해를 보는 사례도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늘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대립 상황이 갈수록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경계 태세는 더 강화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미 간의 일종의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인 어떤 대응 태세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NCG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긴밀한 협의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굉장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응대를 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강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북 경계 태세를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대북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한미 또 한미일 또 국제사회 공조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움직임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뭐 국민들 차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전쟁 위기설에 너무 함몰돼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뭐 생업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만 나올 때마다 우리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전쟁 위기설보다는 대북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잘 호응해 주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화보다는 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면서 핵무기 강화를 위해 명분을 쌓는 북한. 달라진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에 맞선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